특히나 팀쿡 같은 경우는 SCM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한국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 애플 담당자가 유례없는 숫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 관련된 재료로 주가들이 팡팡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많이 오르고 네. 있죠. 예. 실제로 만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 이 글로벌 반도체 주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거든요. 네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네.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네네. 고점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네네.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네. PC 수요 둔화 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 네. 상향이 안 좋단 말이죠. 네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지금이 투자 기회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일단 TV 같은 경우는 작년 말쯤에 피크아웃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언택트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 근무를 하니까 제일 많이 산 게 사람들이 TV하고 노트북 PC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노트북 PC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으로 뭐 1억 5천만 대씩 팔리던 게 지금은 2억 5천만 대까지 팔리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2억 5천만 대까지 팔리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노트북 PC가 많이 팔린 건데 이제 일단은 한 올 1분기 정도에 피크아웃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TV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크아웃 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안 좋았거든요.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네. 그래서 항상 기저효과를 기대했죠. 작년에도 기저효과를 기대했고 올해도 기저효과를 기대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해보니까 중국도 셧다운 됐죠. 선전 셧다운 되고 상하이 셧다운 되고 그러면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또 여기 수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요입니다.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한국산 반도체를 많이 써서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서버 쪽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서버 네, 쪽. 네. 하반기에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이제 10나노 공정을 적용한 칩셋이 나오고 여기에 또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차 같은 서버들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0% 이상 투자하겠다. 캐펙스가 네네. 캐펙스를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서버에 대한 수요는 뭐 걱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DDR5, 네. 특히 서버 쪽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모바일 D램이나 뭐 이제 이런 쪽보다는 뭐 MCP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서버 쪽에 포커싱 돼 있는 뭐 아무래도 DDR5가 아무래도 서버 쪽에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쪽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네네. 쪼개보면 네. PC가 한 10% 내외 정도 하죠. 한 13%, 15%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 쪽이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서버가 한 또 비슷하게. 서버도 한 38% 정도 되는데 네. 금액으로는 이미 스마트폰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DDR5가 아무래도 초기 한 6개월까지는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아요. DDR4 대비해서 네. 한 50% 이상 비싸게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ASP라고 그러죠. 이제 평균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PC랑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네네. 쪽 이슈 때문에 약간 네네. 좀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맞습니다. 서버 쪽은 아직까지도 이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비교해보면 비슷하네요. 네, 약간 그렇죠. 좀 서버 쪽이 뭐 PC나 그런 네. 뭐 스마트폰 합친 거가 좀 작을 수 있지만 네.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서버 쪽이 훨씬 좋습니다. 수익성은 또 네네.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서버석이 좋다는 거는 네네. 그 빅테크 쪽에서 과감하게 계속해서 캐펙스를 뭐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그 빅테크 업체들의 가이던스라는 걸 잘 봐야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일단은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 수요. 보통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3년, 4년 정도 쓰면 갈아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 18년 이렇게 슈퍼 사이클 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그때 투자를 많이 했으면 지금쯤 갈아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좀 어거지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면 구형 CPU 가지고 서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달만 기다리면 신형 CPU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면 구형 CPU에다가 DDR4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DDR5에다가 인텔 10나노 CPU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능이나 전력 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거지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텔이 네. CPU를 언제 내놓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인텔이 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제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또 계속 이게 뭐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걱정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 대만 쪽에 그 BMC나 보드 쪽 이런 쪽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 재고를 막 많이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증권가 쪽에서 지금 네. 뭐 하반기로 가면 네네. 갈수록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반등을 할 네네.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네네. 약간 그런 인텔의 그런 새로운 CPU 네네. 거기에 따라서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네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작년에 그 대부분 전문가들 전망 기억하시나요? 올 1분기, 2분기에 폭락할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폭락하고 메모리 시장 역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컨센트를 맞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최근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요. 오히려 고정거래가가 EQ에 2%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망치가 하나도 안 맞았는데 불구하고 주가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EQ에 왜 반등할까요? 고정거래 가격이? 그러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네. 그 공급이 더 불안한 거예요. 아. 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네네. 공급이 거기 못지않게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안 좋으면 수급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수요도 안 좋은데 공급이 더 안 좋으니까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DDR5는 또 전환기잖아요. 그렇죠. 전환기이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그것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격을 너무 세게 막 하면 삼성이 기분 나쁘겠죠. 네. 그럼 DDR5를 그렇죠. 분명히 DDR5도 공급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실무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협상할 때. 약간 좀 서로 네. 눈치 보면서 맞습니다. 뭔가 대대적으로 뭔가 거래가 일어나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텔이 네네. 빨리 CPU 네네. 그걸 빨리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게 따라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쵸. 네.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코로나19, 네.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뭔가 부각이 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네네. 뭔가 이 세계화 된다라기보다도 네네. 뭔가 이 자국으로 그렇죠. 자국의 생산 기지를 만든다든지 뭐 자국의 그런 뭐 자원을 쓴다든지 그런 좀 리쇼어링 트렌드가 전 네네. 세계적으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은 원래부터 그랬고 네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 TSMC를 유치해서 막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국에 그런 네.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뭐 찾을 수 있는 투자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네.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계속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는 하나다. 그죠? 글로벌 밸류 체인. 그죠?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파는 게 그동안의 미덕이었는 네네. 거죠. 이제 그게 세계 질서였는데 결국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G2의 시대가 되면서 서로 이제 정면 충돌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세계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도메스틱 밸류 체인, 그러니까 자국 내 서플라이 체인을 꾸리를 내는 그게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가 대표적인 거고 네. 유럽도 이제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려고 하는 맞아요. 거고 네. 일본도 이제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스틱 밸류 체인인 거고요. 그리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 안 되면 적어도 우리 우방국한테만 서플라이 체인을 꾸리겠다라는 게 이제 리저널 밸류 체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되는 게 네. 앞으로의 흐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중국산 반도체 특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중국하고 거래하는 장비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성금을 30% 걸고 네. 중도금을 뭐 한 50% 받고 잔금을 20% 받거든요. 네. 장비를 다 세팅해주고 나중에 거의 뭐 버그까지 다 잡아주고 20%를 받는데 대부분 잔금을 떼였어요. 중국한테. 대부분 잔금을 떼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 굉장히 수주 공신 낼 때는 야 마진율 뭐 20% 와 좋다 이랬는데 잔금을 떼면 거의 똔똔으로 판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하고 거래 안 할래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뭐 에이전트를 써서 뭐 이제 그 에이전트한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뇌물을 좀 주고 뭐 돈을 일부를 받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거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래가 지저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음도 뭐 1년짜리 10개월짜리 막 이런 거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산 장비를 못 삽니다. 그렇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뭐 KLA 이런 회사들 장비를 못 사죠. 만약에 산다 그래도 언제 끊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장비 같은 경우는 좋은 장비를 사도 엔지니어 기술 지원을 안 해주면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유지 보수를 꾸준히 맞습니다. 좀 해준다든지. 필드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엔지니어가 와서 만약에 네. 뭐 고장이 나면 이거 쓸 수 있게 다시 또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미중 사이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산 장비 뭐를 대안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예전처럼 막 이렇게 후려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단은 물량 줘. 가격은 잘 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아,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나요? 중국 쪽으로 ALD 장비를 많이 수출했는데 이게 마진율을 예전하고 완전 다르게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큐에 500억의 이익이 나오는 네, 이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GST 같은 뭐 스크러버, 네. 칠러 업체들 네. 뭐 굉장히 좋아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넥스팀 수주 공식 계속 나오죠. 네, 검사 장비인데 뭐 SMIC 중국 파운드리 업체 쪽에 계속 수주 공식이 나오는 게 예전에는 KLA 쓸 거를 이제는 한국산 장비를 이제 계속 쓰는 거죠. 요거는 이 기조가 계속 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힘들고요. 네, 요거는 단기적인 재료로 보셔야 됩니다. 네네. 왜냐면 이게 언제 또 피크아웃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중국도 계속 장비를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장비를 막 질러대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못 사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한국 장비도 못 사게 막아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사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불문하고 좋은 가격을 쳐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재료로 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는요. 리저널 밸류 체인 쪽에서 보면 애플 서플라이 체인을 보셔야 됩니다. 아, 애플 서플라이. 네네. 애플 쪽.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대만을 중심으로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서플라이 체인이 꾸려져 있는데 지금은 뭔가 효율보다는 계속 안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정. 네네. 예를 들면 아이폰 열심히 생산해야 되는데 네. 셧다운 해버리면 아예 생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통제가 안 되죠. 공산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 서플라이 체인, 특히나 팀쿡 같은 경우는 SCM 전문가예요. 원래 그 컴팩에서 SCM 전문가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꼬드기여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재고 관리 엉망이었어요. 애플 막 재고 관리 엉망이었는데. 세계 1위에서. 네, 재고가 뭐 거의 뭐 몇 달치 쟁겨 있다가 뭐 재고 때문에 망할 뻔하기도 했는데 팀쿡이 오고 나서 이게 재고를 3일치로 쫙 압축해버리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그러죠. 즉시 생산제로 완전 바뀌어서 지금의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이게 도메스틱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팀쿡의 심기를 건드린 거고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한국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 애플 담당자가 유례없는 숫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저희 한국에 와 있어요? 네. 그 호텔에 통으로 빌려서 막 애플 지금 담당자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 관련된 재료로 주가들이 팡팡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많이 오르고 네.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만나고 간 거예요. 국내 업체를 이제 미팅을 하고 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일단은 자금력이 있냐. 왜냐면 애플은 물량이 많잖아요. 2억대 생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오리지널리티. 기술의 원천 기술이 있냐. 네. 그게 이제 일단은 공개된 거는 자화전자죠. 그쵸. 맞아요. 1900억 투자한 게 자기 자본은 70%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질러네요. 그렇죠. 이게 물량이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최근에 애플카 관련해서 또 막 LG 이노텍 맞아요. 뭐 이런 회사들이 막 네. 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 업체한테 이런 것들을 좀 몰아주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잘 보시면 앞으로 대규모 투자 공시를 내는 회사들, 애플향으로 내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한국을 중요한 어떤 제조 파트너로서 더 키운다는 기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네. 완전히 그 거의 뭐 그냥 1급 기밀이잖아요. 막 이런 서플라이 체인 같은 네네. 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네. 뭔가 시장에 알려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아름아름 다 알긴 알겠네요. 왜냐면 네. 투자 공시가 대규모로 나오는데 삼성은 아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플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는 1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건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대규모 투자가 나오면 이제 워낙 또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네.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예전부터 뭔가 그 네. 애플과 뭐 애플 밸류 체인에 속해 있었던 네네. 뭐 간접적으로라도 네네. 그런 업체들을 눈여겨 보면은 확실히 좀 가능성은 높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팀쿡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네네. 기존에 검증된 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생산 수율에서 사고 안 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몰아주는 경우가 많고 LG 이노텍이 어쨌든 애플의 간택을 받게 된 이유도요.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일본의 샤프하고 LG 이노텍이 비등비등하게 물량을 했는데 원래 중국에 오필름이라는 회사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오필름은 이제 그 아동 고용해서 막 노동 착취한 문제 때문에 거의 퇴출이 됐어요. 한 비중의 18% 정도를 감당을 했습니다. 오필름이. 그래서 여기는 퇴출이 된 거고 지금은 두 군데에서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거죠. 그게 이제 LG 이노텍하고 샤프인데 샤프가 이번에 아이폰 13 여기에서 좀 생산 수율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노텍이 물량을 많이 땡겨온 거고 이노텍이 차질 없이 잘 생산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몰아주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좀 그런 기조고요. 그리고 카메라 쪽에 이제 밸류 체인을 확대해야 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자화전자 같은 업체를 이제 땡겨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모듈 업체도 추가로 애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지금 그래도 이야기 나온 회사는 삼성전기나 MC넥스 이런 회사들 정도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죠. 알겠습니다.